서울 달 밝은 밤에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인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겼지만 결국 역신을 굴복시킨 사나이 처용. 삼국유사에 실린 처용 설화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매료시킨다. 우리 문화에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처용의 흔적들. 신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역신과 춤과 노래로 역신을 물리친 사나이 처용의 정체를 밝힌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고려시대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국유사에는 참 많은 설화가 실려 있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처용 설화는 노래, 춤, 부적 같은 우리 민속을 통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천년 세월을 우리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처용설화가 그토록 긴 생명력과 강한 힘을 지녔던 이유는 뭘까요? 신라 시대 이래로 처용 전승의 영향력은 아주 깊고 컸다. 민간 설화의 인물이 궁중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었다. 일반 백성부터 최고 지배층까지 모두 처용이 가진 신통한 힘을 빌리려고 했다. 조선왕조실록은 폭군 연산군이 처용무를 즐겨 췄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말을 타고 가다가도 춤을 췄다. 권좌를 빼앗길까 늘 노심초사했던 연산군은 처용무를 추면서 불안감을 쫓으려고 했던 것일까? 처용무는 고려시대부터 귀신 쫓는 의식인 궁중나래의 중요한 춤이었다. 조선 같은 철저한 유교 국가에서도 왜 귀신 쫓는 처용춤을 추어야만 했을까? 처용설화는 고려말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처용이 등장한 후 400년 동안 전해지던 이야기를 수집해서 정리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 신라 49대 헌강왕이 지금의 울산 지역으로 순행을 나왔다가 갑작스레 구름과 안개가 끼면서 길을 잃고 만다. 천년 전 신라의 중요한 무역항이었던 울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많아 안개가 많은 곳이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안개를 거치게 할 수 있느냐고. 일관이 동해 용왕의 소작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용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면 이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절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철탑 오른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게 문수산이고 그 옆에가 망해사 절이 있는 뒷산 영축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절을 하나 지어줘라. 그 말을 하고 나자말자 구름이 개었답니다. 절을 지어주어라. 그러니까 구름이 싹 개었대요. 그래서 구름은자 열개자, 그래서 개운입니다. 그래서 이 만 전체가 개운포 만이 되는 겁니다.
개운포 근처 바다 한가운데에 처용의 전설이 서려 있는 지형이 있다. 동해 용왕과 그 아들 처용이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처용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작은 바위섬이다. 바위 틈새 이제 저기 절을 지어주란 말을 듣고 기뻐한 동해 용은 일곱 아들과 함께 나타나 왕의 덕을 기리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삼국사기에도 비슷한 기사가 남아있다. 879년 울산에 순행 나온 헌강왕 앞에 옷차림이 이상한 네 사람이 나타나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이들을 산과 바다의 정령이라고 했다. 비슷한 기사가 삼국사기에도 나온 것을 보면 처용 설화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임이 분명하다. 울산 시민들은 매년 처용문화제를 열고 이곳에서 제사를 올린다. 처용암 맞은편엔 처용리라는 마을도 있다. 개발지로 지정돼 주민들은 떠났지만 최근까지 처용과 관련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저기 하나 특징이 저 마을에는 그 동신제를 지낼 때 용왕제로 올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신제가 아니고 용왕제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특이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용하고 연관되어지는 그런 동네라고 봐집니다. 울산시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영축산 기슭에 헌강왕이 지어주라고 명했던 망해사 터가 남아있다. 신라 때의 사찰 건물은 사라지고 고승의 사리를 안치한 부도 2기가 남아있다. 기단부터 덮개까지 각 부분의 석재를 팔각형으로 깎아 쌓은 부도의 높이는 3.4m. 보통의 부도보다 훨씬 큰 규모로 보아 사찰 또한 장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왕실에서 울산 지역을 아마 뭔가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처용이라는 아주 그 특별한 또 이질적인 그런 존재를 왕경으로 데려가서 구등관인 그 급찬에 그 등용을 했다는 것도 아마 이 울산 지역을 아주 상당히 그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 제49대 헌강왕. 그는 용왕의 7아들 중 한 명인 처용을 경주로 데려와 급찬이란 벼슬을 주었다. 급찬은 진골과 육두품만이 오를 수 있는 높은 벼슬에 속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처용이 경주 생활에 마음을 붙이도록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아내로 삼게 했다. 처용은 경주에서 높은 벼슬과 풍족한 생활을 즐겼을까? 어떤 이유에선지 처용은 밤에 자주 집을 비웠던 것 같다. 처용 아내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던 역신은 그 틈을 노려 밤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 처용의 아내를 범했다. 처용가에는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분노하기는커녕 체념하고 용서하는 초탈의 정서가 담겨 있다. 설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처용은 인생의 희노애락에 달관한 인물 정도로만 기억됐을 것이다. 하지만 역신의 굴복으로 처용 설화는 극적인 반전을 한다. 역신은 처용의 관대함에 감복해
처용의 얼굴을 그려붙인 집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처용은 이제 주술적인 힘의 상징이 된다. 처용 설화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해석을 낳고 있다. 학자들은 처용의 주술적인 힘에 주목한다. 처용이 경주에서 밤마다 집을 비우고 벌였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일단 섭을 밝기 달에 밤들이 놀리렀다고 하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유행 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유행이 단순히 놀러 다녔다기보다도 이제 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달빛 아래 수련이라든지 혹은 이게 이제 보름달이면은 이거 망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측면에서 처용이 이제 밤에 다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 유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용의 역할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유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유란 말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그 제례라든가 의례라고 생각할 때에 이때 처용이 동경의 거리에서 밤늦도록 유효했다는 것은 바로 귀신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설화 속의 처용은 분명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역신을 쫓은 처용은 누구이고 그가 제압한 역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회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면 처용에 관한 논문만 300편이 넘습니다. 이 논문의 수만큼 처용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처용을 울산 지방 호족의 자제로, 또 서역의 이슬람 상인으로, 또 왕의 서자로 보는 등 그 시각도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처용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조금 색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용이 굴복을 받아냈다는 역신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밝혀냄으로 해서 처용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역신이라고 하면 보통 나쁜 귀신 혹은 나쁜 병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에게 역신은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처용의 아내를 범했고 처용이 물리친 역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린 역자의 의미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역자는 원래 그 병질 옆에 이게 노역한다는, 역사한다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그 정말하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린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신은 무엇인가? 예, 역신이라는 함은 그 연병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연병 관장하는 신으로서 지금에 말하는 뭐 천연두 이것도 역시 역신에 해당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역신은 천연두 또는 천연두를 퍼뜨리는 신으로 풀이돼 있다. 천연두는 지금은 사라진 전염병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던 병이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사율이 30%에 달했고 걸리면 속수무책이었다. 고열과 발진으로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끔찍한 흉터까지 남겼다. 천연두란 말엔
이 전염병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과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다. 천년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라는 것은 뭐냐면 두창그래서 곰보 얼른다 그런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얼른다는 뜻. 이게 얼굴에 이렇게 곰보가 되는 거예요. 천연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얼굴에 살점이 파여 곰보가 된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천형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신과 같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와서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 신이 쉬었다든가 신이 덮였다는 그런 용어를 하죠. 그래서 천년두를 하도 무서우니까 사람들을 신격화시켰어요, 그것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베리아 그 사만들이 천년두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 우리 대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손님이죠. 그래서 천년두를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해안 지역엔 찾아온 천연두 역신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손님 굿을 벌인다. 앞에는 금봉채요 뒤에 죽줄비. 손님 굿은 동해안 별신굿의 일부로 치러진다. 별신이란 말 자체가 별스러운 신, 즉 역신, 마마, 천연두를 뜻하기도 한다. 별신굿은 동해안 일대에서 조상대대로 무속을 하는 세습무 집안들이 전승하고 있다. 천연두를 손님 혹은 높으신 분 마마로 모셔 잘 대접하고 감복시켜 떠나보내는 굿의 구조는 어딘지 모르게 초용가와 비슷하다. 자식을 낳아서 손님이 지내가고 마마가 지내가야만이 내 자식이라고 마음을 놓고 키웠습니다. 김장자가 하는 말씀이 돌아다니는 돌손인지 날아다니는 날손인지 이 성에서 손님을 못 하면 저 성에 가서라도 손님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 우도를 맞지 못하고 접종을 못 하다가 보니 손님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80노인도 손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7살 먹어가지고 해방 꼼보라 7살 먹어가 손님을 했는데 서서 보니 말리 가게요 이주야 한옥강을 동해안 별신굿의 무형문화재인 김영희 선생은 그 자신이 어릴 적 천연두를 알았다. 내가 우리 동생들 그 마마 하는 걸 봤거든요. 마마 내 하고 나가지고 동생들도 마마가 여동생이가 둘이가 죽었거든요. 그거를 봤어요. 봤는데 저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물집. 그 얼굴에 물집이 그게 이제 생겨가 그게 이제 터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따까리가 앉는단 말입니다. 그 물집이 다 없어지니 물집이가 다 없어지니 따까리가 앉아서 그 따까리가 떨어지니까 이래 파이는 기라요. 살기가 이제 바이니까 그게 이제 얼굴이가 이제 꼼보 이제 포적이 나는 마마가 포적이 나는 그런. 서울대 규장각엔 천연두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는 화첩이 한 점 남아 있다. 조선 후기 고관대작들의 초상이 실려 있는 이 화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21명 중 5명의 얼굴에 곰보 자국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천연두를 콩할 만한 부스럼이 생긴다 하여 두창이라고 불렀는데 왕의 아들이나 노비의 자식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앗아갔다. 불과 60년 전 1951년에도 4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만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천연두는 치명적이었다. 우두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 시대 사람들에겐
역신, 천연두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용이 등장했던 신라시대에도 천연두는 창궐했었을까요? 또 역신이 천연두를 의미했을까요? 우리는 통일신라기의 역사서에서 천연두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의 고대 전염병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다. 이연숙 박사는 한중일 삼국의 고대 기록을 조사하고 분석해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 어떻게 퍼졌고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역병의 기록이 통일 이전 18건, 통일 이후 12건, 총 30건이 실려 있다. 하지만 역이란 표현만으로 어떤 전염병이었는지를 짐작하긴 쉽지 않다. 삼국사기는 통일 후 신라의 왕 2명이 걸려서 죽은 병명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질진이란 병인데 두 왕 모두 걸린 지 한두 주 만에 사망했다. 질진은 발진, 즉 열이 나면서 좁쌀 같은 것이 돋는 병을 말한다. 고열과 온몸의 발진, 물집이 돋아 한두 주 만에 죽는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하다. 좁쌀과 같이 피부에 발진이 돋는 것을 발진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국사기에는 질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질진을 찾아보면은 일반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진성 질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선덕왕과 문성왕의 질진 기사는 이것은 발진성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발진한 지 일주일 또는 2주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질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는 두창이라든가 또는 홍역이라든가 이런 질병밖에 없습니다. 신라의 두 왕이 걸렸던 전염병을 천연두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선덕왕이 죽기 50년 전 일본의 기록을 보면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의 이름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730년대 신라와 교류가 많았던 규슈의 행정 중심지 다자이 후에 큰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는다. 속일본기를 보면 전염병을 뜻하는 역, 전염성 열병인 역녀, 피부가 짓무르는 전염병 역창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많다. 그 중에서 완두창이라는 구체적인 병명이 등장한다. 완두창은 피부에 완두콩만한 물집이 돋은 뒤 짓무르는 병이란 뜻이다. 줄여서 두창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곧 천연두를 뜻한다. (8세기) 고대 일본은 천연두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병이 신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겼다. 8, 9세기가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한 전염병의 시대였고 중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자료가 많이 잘 남아 있는데요. 속일본기에 보면은 735년에 완두창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신라로부터 들어와서 737년 3년간
인구의 반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는 한 지역에서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역을 한다. 하지만 전염병의 원인인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고대엔 검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신라시대에는 사신교환 같은 적은 인적 교류만으로도 전염병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7세기 후반 한반도는 물론 일본을 포함해 동아시아 전 지역을 전염병 단일체로 묶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삼국통일 전쟁은 당시 최강의 제국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일본까지 참전했다.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할 만한 전쟁이었다. 수십만의 군대가 한반도로 이동했고 그 구성원들은 민족과 출신지도 다양했다.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그렇게 몇십만씩 들어온 예가 그 수천 년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 지역의 풍토병이 사실은 이렇게 교환하는 장을 한반도에 있었던 7세기의 그 신라 통일 전쟁이 장을 제공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당군 같은 경우는 이게 1, 2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뭐 17, 8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주둔을 했습니다. 계속 그 새로운 군대로 바꾸면서요. 그랬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반도에 새로운 전염병이 대거 들어왔고, 평화가 찾아온 8세기엔 무역 및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9세기 초엔 장보고의 청해진을 중심으로 물자와 함께 각지의 풍토병도 교환됐다. 그렇다면 처용이 등장한 9세기 후반 신라의 전염병 상황은 어땠을까? 처용이 나타나기 10여 년 전 신라는 화랑 출신으로 왕이 된 경문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경문왕은 처용을 등용한 헌강왕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 이후 200년간의 전염병 기사 12건 중 3건이 경문왕 대에 3년 간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경문왕 죽기 직전엔 문성왕이 천연두로 추정되는 병으로 죽기까지 했다. 9세기 후반의 신라인들은 최고 권력자인 왕까지도 천연두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경문왕의 당나귀 귀 설화도 당시 천연두의 창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왕은 즉위 후 귀가 길어졌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오직 왕의 모자를 만드는 복두장이만이 알게 됐다. 입이 근질근질한 복두장이는 대숲에 가서 외쳤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후 바람이 불 때마다 대숲에선 같은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화가 난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를 심게 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강목, 고대 의학서 800종을 집대성한 이 책엔 산수유 열매를 으깨 얼굴에 난 창에 바르면 효능이 좋다고 적혀 있다. 지금도 제가 경주에 가서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도 산수유가 경주 전역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수유를 그 경문왕이 대나무 밭에 대대적으로 심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문왕이 약초밭을 개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문왕대의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설화에 나와 있는 그 산수유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문왕대의 약초밭의 개발, 그 다음에 산수유가 가지고 있는 그 두창의 효능, 이러한 그 전승이 교묘하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두가 창궐하자 신라 조정은 대대적으로 약사부를 조성하고 약사불 신앙을 장려했다. 약사불은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건강과 장수를 이뤄주는 부처다. 약사열에는 왼쪽 손에 치료약이 든 약합을 받들고 있다. 역병이 기승을 부릴수록 신라 하대의 불교는 민간 신앙과 결합해 약사 신앙으로 급속히 재편됐다. 신라 하대의 역병 기록과 연구를 검토해 보면 처용 설화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처용은 무속의 힘으로 민간의 역병을 치료했고, 처용의 아내를 범한 역신은 바로 천연두였던 것이다. 자기 부인에게 역신, 즉 역귀가 침범을 했어요. 그걸 다른 얘기하면 부인이 병이 걸린 거죠. 역귀가 들렸다는 거, 역신이 부인을 침범했다는 얘기는 부인이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걸렸는데 헌강왕에게 등용돼 경주의 곳곳을 누비면서 춤과 노래로 주술적 치병의식을 행하던 처용. 그는 같은 방식으로 아내 천연두를 고치려 했고, 그의 지극한 정성이 통해서 천연두에 걸린 그의 아내는 극적으로 살아났다. 하층의 민간 신앙과 연결된 부류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존재가 방금 말씀드린 처용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처용은 역병을 다스리는, 즉 치병의 그 술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치병을 담당하는 자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린 것을 만약에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왕경의 사람들이 그에 대한 신뢰감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처용은 이를 가물을 통해서 역신을 물리치고 병에서 구해낸다. 이런 사실은 당시의 왕경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따라서 왕경인들은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벽에 붙여서 역병을 막는 데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연두는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민간에서는 손님굿과 같은 무속으로 역신 마마 천연두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고대의 신라인들이 이 천연두로 인해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들이 주술적인 치료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미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불안한 상황 속에서 처용의 등장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겁니다. 처용의 이러한 치병 능력은 사람들의 큰 환영을 받았기에 설화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그가 지닌 벽사, 즉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은 우리 문화 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라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다투어 그 모습을 꾸미고 그리네. 사악한 귀신 물리쳐 질병 고통 없애려고 해마다 설날이면 문에다 붙이네. 역신 천연두를 물리친 처용의 위력은 600년이 지난 조선 초기의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위안이 됐다. 사람들은 역신과 재앙을 막으려고
부적을 태워서 그 재를 물에 타먹기도 했다. 다음부터는 당신의 얼굴을 그린 것만 봐도 내가 나타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에 붙이죠. 그래서 잡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그래서 문신이 된단 말이에요. 처용이. 그래서 병을 쫓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문신의 역할을 해요. 부적은 벽사진경, 즉 사악한 기운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불러들이는 주술적 기능을 가진다고 믿어졌다. 우리 민간에 전해져 오는 부적들은 기호와 한자, 그림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처용의 얼굴 그림으로 시작된 부적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질병을 막는 용도로 쓰였다. 대개는 이제 이게 단오날이라는 게 바로 양기가 가장 그 성행하는 1년 중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때부터 병균이 또 많이 만연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단오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바로 처용의 그 질병부, 처용의 그 화상이 가장 질병부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원서부터 그렇게 역병의 얘기서부터 얽힌 내용을 갖고 있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질병부로 봐서. 역신을 물리치는 처용의 힘은 노래와 춤으로도 표현돼 전해져 내려온다. 신라의 처용이 시작한 춤은 고려를 거쳐 조선 초기에 이르러 완성된 양식을 갖추게 된다. 처용은 관리들이 쓰는 사모를 쓰고 귀신이 싫어하는 모란 꽃을 꽂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악학괴범은 처용무의 순서나 동작은 물론 가면, 의상, 신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음력으로 한 해가 끝나가는 섣달 금음날, 조선의 궁궐에선 귀신 쫓는 나래가 열리고 처용무가 공연됐다. 처용무의 춤사위는 독특하다. 마치 문으로 들어오는 역신을 윽박지르거나 세게 내치는 느낌을 준다. 무속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던 유교국가 조선도 역신을 굴복시키는 처용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만큼 처용이 가지는 주술적인 힘은 크고 깊었다. 그래서 1년의 맨 마지막 날 제석일에 그런 병귀신 쫓는 행사를 고려시대에 할 때 자연스럽게 이미 신라시대부터 처용이 그런 역할을 해왔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나라에 없는 등장인물인 처용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처용이 등장해가지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고려시대에는 한 명이 추다가 두 명이 췄는데 조선시대가 되면 5명이 추면서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 처용무는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는 5명이 청, 홍, 황, 흑, 백 5색깔 옷을 입고 추는 오방 처용무다. 처용무는 연말의 날에뿐 아니라 궁중에서 열리는 진찬이나 진연 같은 큰 잔치 때도 자주 공연됐다. 민간 속에 뿌리내린 처용의 흔적은 지프로 만든 공예품에서 찾을 수 있다. 지풀 인형 제웅이 바로 그것이다. 볏짚 한 움큼으로 굵은 몸통을 삼아 단단히 묶은 뒤 머리 모양을 만들고 두 다리를 가른다.
거기다 팔을 한 줄기 엮어 끼우면 지풀인형 제웅이 된다. 제웅은 민간에서 액마기로 쓰였다. 그러니까 재수가 그해 안 좋다. 재웅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애군이 있다. 무슨 애군을 당할 일이 있다. 그런 점괘가 나오면 그런 사람은 여기다가 동전 세 잎을 넣고 이렇게 아무려 가지고 이제 길에다 버려요. 근데 버릴 때 그냥 한 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세 갈래 길 한가운데다 이렇게 버리면 이제 그 개구쟁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동전은 빼서 가지고 이거는 막 발로 차면서 가지고 너희가 차고 내가 차고 하다 보면 막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너덜너덜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거 만들어 버린 사람의 애군이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액마기 지풀인형 제웅 민속은 조선 후기에도 성행해 조정에서 그 폐해를 걱정하기까지 했다. 제가 호남 지역에 답사해 보면 최근까지도 하는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행하던 민속인데 그 동국세식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제용치기는 제용이고 한자로 쓰고 그다음에 이건 바로 처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처용은 사실은 귀신을 쫓는 아주 숭고하고 좋은 이미지죠. 제용은 처용으로부터 유래했지만 상당히 변이가 돼서 비속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액과 잡기를 쫓던 존엄한 인물이 이제는 액을 실어 나누고 액과 함께 버려지는 그런 존재로 변이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민속 깊이 뿌리를 내렸던 처용은 역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처용은 신비한 주술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힘이 처용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처용을 등용했던 헌강왕과 화랑 세력들을 통해 처용이 어떤 성향의 집단과 가까웠으며 또 그 집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인들이 호국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신령스러운 산, 경주 남산. 남산 한쪽 자락에 처용을 등용했던 헌강왕의 능이 있다. 헌강왕은 총명해서 한 번 본 것은 모두 입으로 외웠고 불교와 도교에 두루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삼국유사엔 헌강왕이 체험한 신비한 일들이 여럿 기록돼 있다. 남산신, 북악신, 지신 등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주변 신하들에겐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왕은 그 춤을 그대로 추어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다. 헌강왕의 이런 신통한 능력은 그의 아버지가 화랑 출신이었던 경문왕이란 사실과 연관이 있다. 우리가 화랑 그러면 흔히 풍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일면으로는 선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선도는 우리 고유 신앙으로서 중국의 도교와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토신과의 조우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을 유효하면서 그 지역의 신들과 만나고 서로 교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의 방법으로서 가무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당시에 헌강왕 때 나타났던 그 가무의 성행, 호국신의 출현, 그것과 관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중에서 나라의 제목이 들 만한 인재를 뽑아 키우기 위해 등장한 화랑제도.
화랑은 용맹한 전사 집단으로 활약하며 삼국통일전쟁에서 신라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들은 수련 기간 동안 단체로 명산대천을 유람하며 고결한 심성을 닦고 국토의 지리를 터득했다. 이제 그 화랑이 유호산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호산수라는 말에서 유오가 나오는데 뭐 산수를 즐겁게 놀이렀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대개 이제 산수에 다닌 것은 이제 종교 수련, 그게 풍류도 수련을 위해서 깊은 산이나 혹은 이제 바다 강가를 다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르게 보면 또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은 미리 이제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이제 주요한 그 전략적인 지점을 이제 미리 이제 답사하는 의미도 있죠. 화랑들은 신성한 곳을 찾아다니며 신비 체험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으려 했다. 구석기 시대의 주거지와 삼국시대의 동굴 사찰터가 발견된 제천 전말동굴. 이곳엔 화랑과 낭도들이 수련한 흔적들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화랑의 그 낭도의 무리인 상랑과 종덕이라는 두 사람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낭도들은 이곳을 찾았을까? 이것은 이제 속세하고 격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의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난 고요한 공간이 되고 이런 공간 속에서 신비 체험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화랑 한 사람만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독충이라든지 맹수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그런 고행정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고행정진 속에서 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신선을 만난다든지 또 신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김유신의 경우처럼 보검의 영광이 내린다든지 또는 어떤 깨달음을 이제 얻는다든지. 신라의 대표적인 화랑인 김유신은 15살 때 첩첩산중의 동굴에 들어가 단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 화랑들은 그런 수행을 통해 주술성을 획득했다. 가령 이제 화랑과 관련된 그 향가라든 이런 데 보면 이제 주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주술성을 발휘해서 이제 일본군을 퇴치했다든지 그리고 신통한 능력을 발휘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붙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랑과 그 주술적인 역할 이런 것은 불가분의 어떤 그 관련을 맺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 화랑들에 대한 외경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화랑의 무속적 성격엔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고 왕이 곧 무당이었던 신라 초기의 영향이 짙게 묻어있다. 신라 2대왕 남의 차차웅, 무당이란 뜻의 차차웅은 어원학적으로 처용의 뿌리가 되는 말이다. 처용할 때 용자나 그 다음에 웅자 같은 경우에는 당군에서도 보면 환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환웅이 나오는데 그 웅이랑 같은 거예요. 그 웅이랑 같은 거고 그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웅이 이 모음이 들어가면 융이나 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원래 음은 융이었고 그 뒤에 용으로 바뀝니다. 무당으로서의 처용은 차차웅에서 비롯됐다. 차차웅은 차웅으로 처용과 연결되고 지풀인형 제웅과도 통한다. 무당 차차웅의 주술적 성격은 화랑계 왕실 헌강왕대에 다시 살아나 처용이란 존재로 표출된 것이다. 처용은 화랑 조직과 연결돼 주술사 역할을 했던 것이다. 화랑이 종교적 활동과 이 처용이 종교적 활동은 서로 유사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화랑이 국가적인 제례라든가 팔관회라든가 이 호국 국토신, 호국신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담당한다면 보다 더 민간과 가까운 즉 화재라든가 역병이라든가 이러한 그 민간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화랑 조직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용은
직접 자신이 화랑은 아니지만 화랑 조직 일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화랑 출신 경문왕의 즉위 후 천년두의 창궐로 각 지역에서 무속 활동을 하던 화랑의 하부 조직이 크게 부각된다. 울산 지역의 화랑 조직에 속했던 처용의 주술적 힘은 외부에도 알려질 정도로 강했다. 그래서 처용은 울산에 순행 나온 헌강왕에게 발탁돼 경주로 오게 된 것이다. 순행 나온 헌강왕 앞에 생김새와 복장이 괴상한 네 사람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했다. 이 기사는 그들이 지역화한 화랑 무속 집단이었고 그중 한 명이 처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신라가 망한 후 화랑들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 고려사엔 팔관회에 신라화랑 4명이 참석한 사선악부를 공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고려 태조 원년에 팔관회를 거행했는데 여러 가지 공연을 했어요. 팔관회 때. 근데 그 중에 사선악부를 했다. 근데 그 사선악부에 대해서 이것은 신라의 화랑의 무리가 와서 가모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고려 때부터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그때 사선악부 할 때 사선은 영랑, 술랑, 남랑 이런 4명의 국선이 있죠. 이 4명의 국선이 춤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공연을 엮었다는 거죠. 신라 때 국가 단위의 큰 지리를 담당했던 화랑들은 고려 왕조 아래서 무속 전통을 유지할 길을 모색해야 했다. 그리고 나라 단위로 했던 그런 굿 같은 것이 급격하게 소멸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일정정도 마을 단위 이렇게 굿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굿에서부터 마을 굿으로 또 집 굿으로 무속이 현격하게 그 지위를 잃어가니까 그 과정과 더불어서 이 화랑 집단 이런 사람들은 개별화될 수밖에 없었고 해체될 수밖에 없었고 지역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몇백 년 동안 별신굿을 세습해온 김석출 가문. 집안의 기원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화랑 집단의 무속을 전승해 동해안 별신굿을 보존해온 몇 남지 않은 세습무 집안 중 하나다. 이들은 스스로를 화랭이라고 불렀다. 화랑의 후예답게 뛰어난 춤과 노래로 동해안 일대 굿판을 휘어잡아왔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화랭이 김석출 선생의 뒤를 그의 딸 김영희 선생이 잇고 있다. 주야 뱃살을 주야 한 번 불러 돈담보세 두 불러 불러 천이복세. 화랭이란 마을 속엔 천년 전 화랑 집단의 무속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제야 한옥강을 건너야 되는데 신랑랑자 꽃하자 꽃하자 이래가지고 사나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이 궁전에서로 화랑들이 장구치고 징치고 그때부터 아마 이래 구단은 무다에 나오고 먹고 마마가 생기고 손님이 생기고 더 그래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가 그 어렸을 적에 화랑인데 화리 경상북도로 가면 부산에는 연불도 하고 이제 장구도 치고 그래서 양주이라 하고 경상북도는 화리라 이라거든요. 천백년 전의 처용은 춤과 노래를 통해 또 화랭이의 무속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처용에 대한 믿음은 전염병을 치료할 만한 의술이 없던 시대 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의지했던 간절한 마음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처용은
울산 지역 화랑계통 주술 집단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영험한 힘을 인정했던 헌강왕은 그에게 치병의 일을 맡겼고, 그는 주술적인 노래와 춤의 힘으로 기승을 부리던 천연두에서 아내를 살려냅니다. 신라가 멸망한 뒤에도 처용과 화랑의 신통한 힘은 우리 민속에 남아서 전염병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의학의 힘으로 질병을 퇴치하는 오늘날, 처용은 미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크나큰 위안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전통 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부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